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상암시장에 과일을 사러 온 정다희입니다. 시의원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분들로 알고 있고요. 동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살피는 게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계신 분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계속 대의 때문에 소위를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소시민들이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다고 주장을 해도. 그래서 정말로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상암시장에서 만난 정다희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의원들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시의원이 뽑히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의원들은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언제 해야 할까요? 4467님께서는요. 더 이상 미루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9724님께서는 9724님께서는 아직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국정조사부터 착수한다면 실종자 가족들에게 되려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닐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봐야 되죠? 네. 제가 스포츠 소식하고 경제 소식을 혼동을 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네요. 예, 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요, 이제 구자철, 지동원, 홍정호 선수까지요, 이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이 오늘 모두 축구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타나서 아주 누구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 그 외신에서도 지금 1992년생 이 손흥민과 동갑내기인 그 브라질의 네이마르 그리고 독일의 마리오 베체 같은 이런 선수들과 함께 손흥민까지 이 동갑내기들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될 22살의 선수들이다. 이렇게 이제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렇게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네. 예, 축구는 혼자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서 이제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뛰면 이 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지난해 부임한 후에요 대표팀에서 4골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최다골을 기록 중이고 대표팀에서는 막내지만 가장 믿음직한 공격수로 지금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 시즌에 소속팀에서 좀 부진했던 구자철 선수 마인츠 소속의 선수인데요. 하루 동안 어제 휴가였습니다. 네. 그때 가족을 만나고 와서 더 각오를 다졌다고 해요. 휴가 딱 하루 줬군요. 예,
네, 구자철 선수가 작년에 결혼하고 올해 3월에 등남을 했는데 네. 이 스케줄 때문에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이번에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처음 봤대요. 네, 아들을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 뭐 가족을 못 봐서 외로워서 좀 힘들었지만 이제 다 봤고 반갑게 이제 했으니까 월드컵은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네. 지동원 선수 역시 이제 소속팀에서 좀 부진했던 모습을 월드컵 때는 떨쳐내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윤석영 선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윤석영 선수가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잉글랜드 2부 리그 QPR하고 위건하고 챔피언십 승격 결승 플레이오프 4강 2차전을 했는데요. 윤석영 선수가 후반 5분에 교체 투입돼서 73분 동안 뛰었고, 이 QPR이 2대1로 이기면서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에서 또 이기면 QPR이 내년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는 거죠. 윤석영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월드컵 대표팀에서 부상 중인 박주호 선수를 밀어내고 선발이 됐는데 그 소속팀에서는 그닥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팬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좋은 활약하면서 이런 우려 모두 씻어냈고 네.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이 한국 시간으로 24일에 열리는데 이 대표팀에 이 경기를 뛰고 올지 아니면 이제 바로 올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그 합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네요. 네, 추신수 선수가 오늘 열린 그 휴스턴 에스트로스하고 원정 경기를 했는데요. 5타수 1안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이후 4경기 연속 안타고요. 두 번째 타석인 3회 조일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 상대 투수 피콕하고 풀카운트까지 간 승부 끝에 151km 빠른 공을 밀어쳐서 좌익수 안타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15분. 1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왕십리길 흥인지문 쪽으로 상하 왕십리역과 도로교통공단 사이 2차로에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근으로는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로는 1가에서 2가를 지나 5가에서 동묘앞까지 밀리고 있고요. 또 강남대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논현역까지 강남역과 서초 우성아파트 쪽으로 차간격 좁힙니다. 반대쪽으로는 양재역과 뱅뱅 사거리 구간으로 시속 20km 내입니다. 통일로는 서대문에서 홍제산거리까지 가는데 밀려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나서 현재 2차로 막혀 있습니다. 녹사평대로는 이태원 지하차도에서 남산 2호터널 쪽으로 남산 2호터널 부근 승용차와 오토바이끼리 부딪히는 사고는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홍역이 집단 발병을 했죠. 그런데 부산에서도 대학생들이 단체로 결핵에 걸려서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학교 내의 홍역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접종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결핵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결핵 의심 환자는 없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과 홍역에 대해서 오늘 정면 인터뷰 신재원 가정의학 전문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홍역, 결핵, 이거 참, 요즘 자주 듣는데요. 이 사실은 이게 옛날에 듣던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근래에는 잘 듣지 못하던 이 병들인데, 이 후진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즘 왜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병을 합니까? 네, 홍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이미 한번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었는데, 예. 최근 들어 이제 좀 다시 생긴 거죠.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가 그 결핵 발생률 OECD국 중에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없던 질병이 아니고요. 네. 결핵이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 한때는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 한 2, 30년 전에는 뭐 그렇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결핵이 굉장히 그랬습니까? 많았던 나라고요. 네. 지금도 한 해 한 3만 명 이상이 결핵에 걸리고 있고 한 해 한 4천 명 이상이 지금 결핵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병들이 특히 저 대학생들 말이죠. 20대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신체 건강한 20대들 아닙니까? 네, 원래 홍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소아에게 많이 네, 걸리는데요. 어린애들 홍역 걸렸다고. 네, 어린애들 네. 많이 걸리는데 네. 그 예방접종을 맞지 않거나 한 경우에는 이 예방접종을 2번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15개월 정도나 6세 정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맞지 않은 경우에는 한 20대 초반까지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3, 40대는 잘 안 걸리고요. 예.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는 이게 위험군이에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 맞지 않은 학생들은 걸릴 수가 있고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한 60, 70대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20, 30대도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 30대 비율이 한 30%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홍역하고 말이죠. 홍역하고 결핵의 그 증상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홍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나타나다가요. 네. 이제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 피부 예. 발진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진이라고 해서 빨갛게 동그란 그런 모양인데요. 예. 피부 발진이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목 부분, 몸통 부분, 이제 다리 부분까지 쭉 퍼지는 게 특징이고요. 예. 없어지는 것도 그 순서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열과 함께 이렇게 발진이 동반된 우리가 홍역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예.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역시 또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감기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 낫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3주 이상 감기가 지속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을 의심해야 됩니다. 결핵에 네. 걸린 것이 아닌지. 그렇군요. 예. 이거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이게 신체에 잠복해 있는 수도 있나요? 홍역 같은 경우는 뭐 잠복해 있지는 않고 이게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 잠복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잠복 결핵이 문제가 되는데 예. 아까 제가 노인층에서 이제 결핵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그 몸속에 결핵균을 갖고 있어도 면역력이 충분하면은 발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만성 질환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던 결핵균이 이제 슬슬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결핵이 많은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전 국민이 한 20, 30% 정도가 지금 잠복결핵 환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잠복하고 있는 결핵 그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잠복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면 나타납니까? 그 이제 복균 상태로 있는 거고요. 결핵균이 그냥 몸속 안에 있다가 예.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내가 좀 이렇게 취약한 상태가 되면은 예. 그 면역 시스템을 이기고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 전염병 아닙니까? 네, 뭐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네, 전염병입니다. 네. 확실하게 전염병이죠? 예. 네, 그 네. 전염병이면 자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염이 되는데요? 홍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 뭐 결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 그래서 예. 공기관으로 전파가 됩니다. 뭐 접촉에 의해서 뭐 전파되는 것은 아니고 공기 감염. 기침을 하게 되면 그 균이나 바이러스가 이게 전파돼가지고 옆 사람한테 옮기는 거죠. 네, 공기 감염이군요. 네네. 그러면은 뭐 감염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래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핵 같은 거, 뭐 홍역은 아직 이제 초반 발생 상황이니까 이게 뭐 유행으로 갈지 안 갈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기가 결핵에 걸린 줄 모르고 예.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기침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결핵균이 쫙 퍼져가지고 이제 그 결핵균이 이제 몸속에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예. 그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몸이 약해지면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결핵 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는 수가 있나요? 아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투베르클린 반응 테스트라고 해서 피부에다가 이렇게 그 결핵 그 항원을 우리가 투여를 해가지고 결핵 양성 반응이 나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름 이상으로 이제 커지게 되면은 결핵균에 노출됐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게 꼭 뭐 바로 이렇게 막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면 그런 거 하나요? 건강검진에서는 이제 결핵 검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죠. 저도 그 결핵 퇴치 운동에 한때 가담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데 네. 우리나라 그 남한 같은 경우도 네. 북한 못지않게 심각한 글쎄요. 지금. 예,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OECD 국가에서 1위로 한다고 하니까. 야, 이 그냥 1위도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압도적 1위. 예. 네. 무슨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의료 당국 같은 데서 이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뭘 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결핵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잠복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뭐 좀 올해 좀 정책을 좀 발표한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결핵 환자의 격리입니다. 격리. 한 2주 정도 약을 먹으면 이제 전염성이 없어지거든요. 네, 결핵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 2주 정도만 먹으면 전염성이 없으니까 초반기만 약을 이제 딱 먹으면은 괜찮은데 한 2주 동안 그 2주 동안은 이제 좀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일반적인 결핵균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 약계 내성 결핵이라고 해서 약의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게 좀 강제적으로 입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아마 제가 올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격리를 시켜야 되는군요. 네. 네네. 그렇게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핵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약도 여러 가지 먹어야 되고요. 네. 세균 중에 가장 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좀 약을 먹어야 되고요. 네. 잘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내성결핵이나 이런 거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그 예후가 나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치료제가 있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결핵이 걸렸을 때 약을 꾸준히 한 6개월 동안 잘 먹어서 완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핵이라든가 홍역이 쉽게 발병할 만한 그 위험군, 특히 말하자면 이제 특히도 조심해야 할 이런 일들은 네네. 어떤 일들일까요? 홍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급성질환이니까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이 아마 취약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의 홍역 그 예방 접종률이 한 90% 중반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게 예방 접종을 만들어서 또 아예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걸릴 수 있는데 좀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가 있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뭐 노인층,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층이나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20, 30대 중에 요즘 또 다이어트도 무리하게 하고 또 PC방에 오래 앉아있고 막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취약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무리해서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먹는 게 부실하게 되면은 우리 뭐 면역 그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려면 이게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좀 잘해야 되겠네요. 네. 지나치게 이렇게 안 먹는 다이어트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먹어가면서 해야죠. 먹어가면서. 예, 그렇군요. 네. 야생 진드기 얘기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네네. 야생 진드기 이것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견되고, 심지어는 사망하신 분까지 나왔어요. 네네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사망한 게 병이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예. 이 진드기가 이제 왜 작은 소 참 진드기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진드기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데, 이제 주로 이제 고열과 함께 이제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고 오심이나 구토, 설사 같은 이제 나타나고 그다음에 고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혈소판이라는 게 감소가 돼요. 이 혈소판이 뭐 하는 거면 이게 피가 굳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피가 굳게 만들어주는 건데 혈소판이 감소되니까 뭐 출혈 같은 게 이제 잘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열과 함께 이런 소화기, 설사나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야외 활동 후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셔서 이 피검사를 혈소판 수치를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결핵 문제는 이게 상당히 크군요. 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결핵이 잊혀진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결핵 우리가 결핵 우표 같은 것도 발행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사고 C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각심을 좀 일으켰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죠. 이게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결핵도 다 같이 없어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재원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유병원 씨의 장남
유대균 씨의 자택에 검찰이 강제 진입했죠. 그런데 현재 이 자택 내부에 건물이 4개나 있답니다. 4개 건물을 모두 열고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성 금수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차량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약 100여 명의 신도들이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아직 금수원에는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남 유대균 씨가 금수원에 있는지 혹은 자택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 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 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 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준비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결혼 시즌을 맞아서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는 어떤지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 초대했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있죠. 나이스 정보통신. 이게 이제 네. 카드사 결제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전산센터에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2시간가량 이 해당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이라든가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네, 나이스 정보통신의 전산센터가 여의도에 있는데요. 오전 9시경 정전으로 이 회사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에서 모든 카드 결제가 중단됐습니다. 네. 또 제휴를 맺은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 온라인 카드 결제와 나이스가 발급을 대행하는 전자상품권 사용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은 카드사의 카드 결제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업계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2위입니다. 네. 국내 가맹점 가운데 약 15%가 이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날 정전으로 수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과일류 수입을 우리가 많이 해오는데, 그동안에는 오렌지라든가 바나나 위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FTA 체결 이후에는 과일류가 아주 다양해졌다고 그러나요? 네, 관세청이 FTA 10년을 맞아서 과일류 수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일류 수입은 FTA 체결 이전보다 금액으로는 3.3배, 중량 기준으로는 1.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수입 국가를 보면 미국과 아세안, 칠레 등 FTA 체결국의 과일류가 금액 기준으로 93%, 중량 기준으로 95%를 차지했습니다. 과일 종류도 오렌지와 바나나 비중이 71%에서 지난해 48%로 크게 낮아졌고 레몬과 망고, 자몽 등 다양한 과일이 비중을 늘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외에서 돼지고기 값이 말이죠. 천정부지를 치솟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 12일 기준으로 1kg 경락 가격이 올 들어서 42%가 급등을 했습니다. 돼지고기의 그 도축량이 감소하고 있고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식품업계가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그 햄과 소시지 같은 그 식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대상의 경우에 판촉 활동 비용을 전년보다 20% 줄였고 또 1% 1 할인 행사와 시식 행사도 줄이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 돼지고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상품값을 인상하기는 어려워서 판촉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식품업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저 결혼식 같은 거 말이고 예식 비용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예식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 곳들의 가격과 비교하기 힘들어서 또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2001년과 2012년까지 예식 비용이 연평균 6.2%가 증가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또 그 예식업계의 영업이익률이 7.5%로 다른 그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업체가 그 높은 예식 비용을 통해서 적정 수준보다 높은 마진을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업체 간 원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재무제표와 가격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5월입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우리 결혼 문화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주부터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에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 모시고 우리의 결혼 문화와 결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예. 네, 그렇지만 결혼 시즌은 결혼 시즌이에요, 그죠? 그러면 네, 결혼할 건 해야죠. 예. 네. 그런데 청첩장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 결혼식도 다 가보면 비슷비슷하고요. 예.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양식인지 모르겠는데 실내 장식이 쫙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쫙 맞춰가지고 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씩 또 식사가 딱 대접이 되고요. 네, 참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네. 우리 결혼식 문화 이건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죠. 네. 다들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바꿔주기를 바라지만 그죠?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는 결혼식 같아요. 남한테 보여주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분수를 이제 넘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네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치장이나 이렇게 장식 같은 게 이게 어느 나라 국적에서 비롯된 건지 식순도 자꾸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기고요. 아, 그래요? 예. 전에는 없던 것들이 자꾸 생기고 케이크 자르고 또 와인 한 잔 따라 놓고 건배하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 어쩔 수 없이 그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강요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네. 이런 것 등등 참 문제가 많죠. 정체불명의 그런 식순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의식은 분명히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의식인데 일제시대 때부터 예. 일제강점기부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예식장이 상업주의가 되면서 뭔가 그쪽은 매출을 올려야 되고 이익을 남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거 하면 요즘 아주 의미 있는 그 결혼식들도 해요. 작은 결혼식이라고 그래서. 예. 저도 줄여서 달라고 그래서 여러 차례 가본 적도 있고 했는데 이 작은 결혼식 이거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 꼭 예를 들어서 결혼식 비용이 적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머님, 아버님 이 정도 키워주신 것만 해도 다 정말 잘해주신 건데 여기서 뭘 제가 더 바라겠어요. 정중하지만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주는 건 좀 어렵고 그중에 예를 들면 뭐 한 20%는 좀 보태주십시오. 반만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장소에서부터 정말 발품 팔아가면서 결혼식의 의미를 정말 다시 되새기는 그런 뜻있는 젊은이들도 많죠. 네.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장소라든가 비용. 예를 들면 뭐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호텔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좀 늘어나고요. 공공장소를 요즘은 이제 많이 대여를 또 해주니까요. 또 종교시설도. 그래서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결혼식 비용이 많이 달라지고. 호텔이라는 건 원래 잠자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왜 결혼식을 합니까? 그건 당최자리 이해가 안 가던데. 근데 뭐 결혼식, 호텔이 반드시 식음료나 객실만 가지고 또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긴 하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것도 반드시 주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주중에 저녁 시간을 할애를 해서 오는 하객들을 이제 좀 배려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꼭 하객 수만 적다고 해서 작은 결혼식이 아니니까요. 정말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우리 집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집에서 허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 결혼 총액제로 뭐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성 쪽에서 그런 얘기를 참 꺼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꼭 집이 남자만 준비하는 법이 어디 있냐. 요즘 뭐 남녀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우리가 반은 안 되지만 집 사는데 우리가 또 조금 좀 보태겠다. 오히려 여성 쪽에서 그죠? 집에서 얘기를 해서 남자 쪽에 집 마련하는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어떤 살집. 좋은 사례도 있고.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데서도 협력이 더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좋죠. 조금 전에 장소 이야기하실 때 뭐 공공시설 같은 데도 좋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데를 말씀하십니까? 뭐 청와대 사랑채도 요즘 빌려주고요. 뭐 저 국립도서관도 빌려주고 뭐 법원 연수원 등등 해서. 뭐 시청청사 같은 것도 빌려주고.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대여를 하는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들이 쭉 리스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마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돈 안 듭니다. 그럼요. 돈 몇만 원 그거만 준대요. 청소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 호텔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데. 번잡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요즘 결혼식을 보면 앞에 방금 전 집 얘기를 하셨지만 남자는 우리 집을 마련하고 여성 쪽에서는 이제 혼수라든가 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계층에 따라서 뭐 집안마다 뭐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결혼 당사자하고 혼주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집값을 빼고요. 집값을 빼고 1인당 약 한 5,200만 원가량이 들죠. 아, 그래요? 어이구. 물론 이제 그 범위를 보니까 정말 결혼식에 330만 원 정도로 결혼식을 치르는 커플도 있고요. 심지어는 3억 한 5천에 가깝게 그죠? 비용을 들이는 집도 있고. 그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박수 쳐야 되네. 자기 이제 분수껏 해야 되는데 예식비만 해도 한 120만 원서부터 1억 2천만 원 가량을 뭐 쓴 그런 커플도 있었고요. 주택만 보면 평균 한 2억 7, 8천, 전셋집은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의미고 정말 뭐 다른 사람 가릴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분수에 맞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쪽에서 준비를 하고 혼수나 예단 같은 거 여성 쪽에서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법에 정해져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통상 그렇게 내려왔고요. 지방마다 조금씩. 게다가 그거 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싸움 박질도 해요. 그래서 파혼되는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집값이 전세만 하더라도 이게 뭐 그죠? 한두 푼이 아니고 1억을 넘기니까요. 뭐 조그만 집이지만 사게 되면 뭐 2, 3억 가까이 드니까 아무리 혼수나 예단을 잘해와도 이게 5대5 형평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아니 집값을 우리가 얼마를 들였는데 이렇게 혼수를 해와가지고 예단을 이렇게 해와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예단으로 혼수 목록까지를 그죠? 남자 쪽 집안에서 제시를 하고 이게 무슨 돈 놓고 돈 먹기냐. 정말 이건 불쾌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오히려 파혼 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꼭 집을 남자가 혼수를 여자가 이제 이런 쪽보다는 서로 균일하게 좀 서로가 좀 분담하자. 이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집을 이제 사는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부모가 문제죠. 그걸 왜 사줍니까? 전 처음부터 아예 뭐 세를 산다든가 또 전세나 또 월세를 산다든가 이런 연습을 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나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부모가 꼭 해주고 싶으면 나중에 뭐 상속을 통해서 해도 되고 나중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결혼 때 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나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방 한 칸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요즘엔 최근엔 같이 살지를 않고 네. 분가를 하거든요. 네. 분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죠? 뭐 방 한 칸이든 원룸이든 이제 해줘야 되니까 옛날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사실은 주거 비용이라는 부담이 좀 덜했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요즘은 뭐 부모님 욕심이기도 하지만 어느 세월에 월급 모아가지고 방 한 칸.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노후 자금을 깨가지고 이제 무리를 하는 거죠. 그거 손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본인의 노후를 자식한테 이제 부담 지우거나 짐이 돼버리면 결국은 자식한테도 사실 짐이 돼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렇죠. 참 어느 한 집안만의 결심만으로 해결하기 참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결혼 있습니다. 초에는 예. 새해부터 살아야 한다. 예. 아주 그냥 법칙을 만들든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무슨 키가 몇 개 가져와야 되는 또 뭐 요따고 또 소리가 있어가지고 사람 복장을 질러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또 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네.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또 무슨 그 예단, 뭐 패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이거 어디까지 필요한 거고 어디까지 결혼식의 진정한 의미, 예단과 함이나 패백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네. 이걸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커플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할 건가가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걸 잘 모르고 그냥 하는 대로 예단 같은 것도 사실은 신부가 시집 오면서 시부모님한테 인사하는 조그만 선물의 의미거든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옷가지 같은 거 사. 그렇죠. 뭐 통상 뭐 양복이나 한복 한 번 네, 뭐 이런 게 통상 이제 예단의 의미라고 보는데 돈이 없어서 옷 못 사지 집안인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죠. 인사. 정말 아들 잘 키워서 그죠? 우리 부부로 인연 맺어줬으니까 이제 인사는 의미인데 이게 요즘은 아주 또 왜곡이 돼가지고요. 네. 돈을 줍니다. 돈을 생돈을요? 예. 현금으로요? 무슨 옷을 할지 취향을 잘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편리하다는 의미로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 그 돈의 반을 다시 또 신랑 집에서 신부한테 또 주기도 또 해요. 그것도 무슨 경우에?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네. 화장도 해야 되고 또 꾸미기도 해야 되니까.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겨서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만약 물어보면 예단은 정말 신랑 신부 그냥 부모님한테 소박하게 옷 한 벌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근데 거기다가 막 그렇다면 신랑도 신부 부모님한테 해야죠. 그건 이제 보통 이제 뭐 예물로 하기도 하죠. 뭐. 예.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평등 사상에도 맞춰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함 같은 건 옛날에 함 팔라고 막 동네 뭐 고함도 지르고 뭐 그죠? 우리 때는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거의 함을 생략하거나 신랑이 그냥 들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생략해도 좋을 법도 하고요. 패백 같은 것도 결혼식 직후에 신부가 신랑 신부 부모님과 친척한테 인사인데 신랑 부모님에게 인사. 그렇죠. 예. 최근에는 이제 신부 부모님한테 함께 인사를 하는 경우도 좀 가끔 덜어는 있고요. 근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면 저는 패백도 생략할 수 있지 않느냐. 꼭 필요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친척들 어른들 찾아뵙는 것으로 패백을 그냥 대신해도. 그래서 괜히 뭐 패백 음식하고 또 패백하는 데 들어가는. 한복 입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한복 입고 절 안 하고 그냥 양복 입고 절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재해석해서 패백을 무조건 뭐 폐지하자는 건 아니어도 그 정신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생략할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글쎄 저 근대화 우리 과정에서 이 결혼식 의미가 퇴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결혼의 사실은 이제 의미라는 것은 두 남녀가 법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결합하는 의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결혼식은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죠. 하나의 가족 의례죠. 사실은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는 있지만, 그죠? 예. 우리 이제 다 한 사람의 부부로 성인으로 새 출발합니다 하는 이제 의례이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뭐 없앨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자꾸 상술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매출을 이제 올리는 게 거기다가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편리하다는 핑계로 전부 다 돈으로 그냥 대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지만 좀 발품 팔아가면서 알아보고 그 꾸미고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결혼식이라고 봐서 정말 본인들이 좀 주인공이 돼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더 설치세요. 네, 부모님 친구분들한테 쫙 저 청첩장 보내고요. 그 청첩장 다 고지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갑니다.
그 욕도 무지무지 먹었어요. 그죠. 좋은 의미로는 부모님이 그것까지가 본인들의 이제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본인을 막 체면, 과시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오히려 자식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도 내 체면에 그렇게는 결혼식 못한다. 그런 부모님도 계셔서 가끔 좀 안타깝죠. 네, 그렇군요.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으로의 그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부모들보다 신랑 신부 자신이 되는 그런 결혼식으로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줄기차게 강조하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의 문화가 아직까지는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것까지가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볼 수는 잘못됐다고 없지만 얘기도 돼요. 지나치게 부모님 중심이죠. 신랑 신부 자기들이 하도록 맡겨놓고 그리고 부족한 걸 좀 뒤에서 대준다,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자기가 나서가고 난리를 치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가 자신들의 이 월급쟁이라든가 작은 수입 거기에 맞춰서 작은 결혼식을 하고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하고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 값 있는 결혼식 아닐까요? 전적으로 전 동감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근데 부모님의 도움을 한 푼도 안 받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면 돈 도와달라고 하고요. 그럼요. 본인들이 해놓은 그 바탕 위에다가 부모님이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또 덜어는 예를 들어서 빌려주시면 저희가 갚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출발하면 그건 진정한 결혼식이죠.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대혁명입니다. 네, 우리의 생활 습관이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집이 세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나 옛날에 청첩장 많이 가서 부조금도 했고, 그러니 나 이번에 또 청첩장 많이 벌려가지고 또 이 벌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또 자신을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부모님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본인이 냈던 축의금을 벌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분들까지 제가 싸잡아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좀 축의금을 좀 생략을 한다거나 최소한 호텔에서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할 수준 정도만 돼도 축의금을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식사만 생략해도 돼요. 호텔 예를 들어서 축의금 1인당 한 10만 원 받아도 1인당 식사비가 한 10만 원 와인까지 드리면 1인당 식사비가 15만 원을 넘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10만 원 내면서 부부가 가기는 정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부부가 결혼식에 갔다가 한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는 웃지 못할 총각. 세상에. 그럴 수가. 그런 건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죠. 참 이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에 갔다 오더라도 또 다른 갈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요. 우리 예비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것.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결혼식을 앞둔 부부들한테는 결혼식 준비만 하기도 엄청나게 바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알아야 될 게 적응이에요. 사귀었고 연애를 꽤 오래 했지만 막상 부부로 한 지붕 밑에서 살다 보면 성격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 돈 씀씀이도 틀리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양가 부모들하고도 적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초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그런 적응을 아주 지혜롭게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으면 결혼 생활이 훨씬 행복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결혼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결혼 문화 바꿔야 됩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 맛보리 맥콜.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검찰이 유병헌 씨의 장남
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자택에 강제 진입을 했었는데요. 결국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는 오늘 저녁 서울 염곡동 대균 씨 자택에 강제 진입해서 1시간 반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유 씨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균 씨의 자택뿐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계열사 사무실 등에도 수사관을 보냈는데 역시 유 씨를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언제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아니다, 사고 수습이 끝나면 시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작가 황순명, 강혜원,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